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월배당 ETF 중에서 이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커브드콜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을 기점으로 해서 QQQ와 그리고 QYLD라는 이 커브드콜 ETF의 10년 동안의 백데이터는 어떠했는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커브드콜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기획을 한 이유는 최근에 정말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면서 혹은 뭐 계획을 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말 요즘에 많이 듣거든요. 1억 넣으면은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ETF가 있다. 원금을 뭐 지키면서 연 10%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가 있다라고 한다. 이거 알려달라. 그리고 뭐 수억 원의 뭐 목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월 200만 원의 뭐 배당 수익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런 ETF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듣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봤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 물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커브드콜 ETF 이야기를 하는구나 짐작은 하고 있는데 커브드콜 ETF의 이미지가 왜 안전자산처럼 부담 없이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품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소득 규모라는 게 예금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3%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럼 1억을 투자를 하면은 1년에 3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금 빼면은 한 달로 따지면은 사실은 20 얼마씩 나오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배당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수익률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3에서 4% 많으면 한 5에서 6% 정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배당 수익률도 5% 6% 노린다라는 것은 내가 산 이 주식의 가치가 내려갈 것에 대한 각오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커브드콜 ETF를 얘기를 하실 때는 한 달에 1% 정도에 나오는 이 배당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원금에 대한 그런 위험이 거의 없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까 저도 이제 서칭을 좀 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계산법으로 커브드콜 ETF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는 이래요.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월 1% 정도의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 커브드콜 ETF의 자체 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 남짓의 분배금만 받아가지고 요거를 재투자를 했을 때 10년 뒤에 얼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한 2억 3천 정도 이제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월 분배금 1%를 받으면은 1년에 12%의 연봉리도 아니고 사실은 월복리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억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월 1%의 배당금을 받으면은 매달 230만 원의 금융소득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이게 계산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이 자본 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커브드콜의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스닥, S&P 500 혹은 뭐 배당주들 이런 것들은 다 주식인데 이 주식의 이 자본 가치 그러니까 ETF 가격, 주가 이게 어떻게 안 변해요? 그럼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뭐 과거 20년을 봤을 때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오를 것이다. 그런 또 무책임한 말이 또 세상에 어디 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 몇 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사기꾼 혹은 이 커브드콜 ETF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냥 멍청한 인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은 자산가치 변동을 고려 안 했지만 실제로 제가 백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원금 1억 2천 2억 3억으로 월 1%만 받아도 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적인 커브드콜 ETF라고 할 수 있는 이 QYL 얘는 이제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커브드콜 ETF인데
건데, 이 ETF에 10년간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실제 결과는 1억 2천이 약 1억 8천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얼핏 이렇게 보면은 이 수치는 이제 여기서 나온 배당금을 전부 이제 재투자를 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QYLD에서 나온 배당률은 연 10%가 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금이 1억 2천에서 1억 8천 정도로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월 1% 받았으면은 거의 2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사실은 과거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또 미래는 알 수는 없죠. 미래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커브드콜 ETF의 뭐 좋고 나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커브드콜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적어도 본인이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커브드콜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면은 이 매달 1%의 이 분배금 수익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걸 너무나 이제 쉽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커브드콜 ETF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당금도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1%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이게 가능했으면 국민연금공단이 뭐하러 저 고생을 하면서 연금 자산을 운용을 하겠습니까? 삼성자산은 뭐하러 힘들게 반도체 개발을 할 것이며, 은행이나 증권사는 뭐하러 상품 만들어서 뭐하러 영업을 해요. 그냥 이 커브드콜 ETF처럼 이 커브드콜 전략 써가지고 연 12%, 뭐 많게는 15%까지 추종을 하는 그런 커브드콜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운용 전략을 하면은 연 수익률을 10에서 15%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들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 1%의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큼 어려운 수익률인데, 쉽게, 그리고 마치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혹은 원금은 손실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커버드콜 ETF는 배당주 ETF는 아닙니다. 이게 월 배당을 주는 ETF지만 배당주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물론 커버드콜 ETF도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월 배당이 나오니까는 배당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배당주라는 것은 일반 성장주에 비교를 했을 때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배당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배당주들은 좀 덜 빠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이 낮은 주식의 유형을 우리가 배당주라고 하는데, 이 커버드콜 ETF는 그런 배당주의 성격과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방어 능력이 사실상 크지 않다, 혹은 사실상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하락장에서는 일반 패시브 펀드와 동일하게 거의 하락을 때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드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 옵션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상승 이익을 온전히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각오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배당금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방어력이 크지 않은데 하락 이후에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물론 요거는 옵션 매도를 100% 하는 커브드콜 ETF 기준입니다. 최근에는 요 옵션 매도의 비중을 낮춰서 이 상승의 이익을 일반 패시브 펀드만큼은 아니지만 많게는 90%까지 상승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이 커버드콜 ETF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1세대 커버드콜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QQQ와 이 QYLD라는 이 두 ETF 간의 백테스트를 10년 동안을 해봤습니다. 적립식 투자 기준이고 배당금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대단히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가 금액은 QQQ에 투자를 했으면은 36,000달러의 자산 가치가 만들어졌고, QYLD 같은 경우에는 약 21,000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얼핏 봤을 때 자산 가치가 거의 2배 정도 벌어진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익률 차이가 난 거다.
실제로 연환산 수익률도 QQQ가 연 18% 정도, QILD는 8.4%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배당받은 거를 또 생각을 하면은 나름 나쁘지 않네. 뭐 커브드콜 ETF에 대해서 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납득할 수 있다.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커브드콜의 이런 구조를 알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QILD의 최근 5년 동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20년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5%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때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내 자산은 한 7,500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QILD는 연 한 10% 정도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따지면은 한 5년 동안 최소한 이제 5천만 원은 배당금으로 받았을 거고, 그러면 사실 손해는 아니에요. 손해는 아니지만 참고로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QQQ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자산 가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주가가 2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2억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내가 배당 받았으니 커브드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제 상황이 이랬으면은 저는 하나도 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 커브드콜 ETF는 이렇게 좀 나쁜 상품이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커브드콜 ETF도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금융상품은 쓰임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쓰임새에 맞게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얘를 다루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맞지도 않은 옷인데 얘를 입느냐, 요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커브드콜 ETF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으냐? 내가 수익성은 조금 포기하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에서 일정 기간 동안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커브드콜 ETF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나쁘지 않죠.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QQQ나 S&P에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본 다음에 그냥 거기서 중간중간에 처분을 해가지고 연금 흐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물론 그게 숫자로만 보면은 더 합리적인 전략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주가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데 매달 25일에 월급처럼 이 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따박따박 인출해서 쓴다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 커브드콜을 통해서 그냥 미래 수익을 미리 땡겨받는 개념이 이 커브드콜 ETF니까 그러한 전략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가격을 상승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이 상방 노출이 좀 높아진 커브드콜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먼슬리 옵션을 매도를 했고 최근에는 그게 위클리랑 이제 데일리라는 옵션을 매도를 함으로써 옵션 매도 비중을 100%가 아니고 한 30% 이렇게까지 이제 낮추는 그런 커브드콜 ETF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는 기존의 커브드콜이 갖고 있었던 약점인 상승장에서 너무 많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한 이제 커브드콜 ETF라는 거죠. 이제 오늘 예시는 제가 QQQ로 예시를 들었지만 뭐 S&P도 있고 혹은 뭐 국내의 어떤 배당주라든지 혹은 미국의 이제 뭐 슈드와 같은 그러한 좀 변동성이 낮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커브드콜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ETF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커브드콜 전략에 훨씬 더 적합한 기초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지 않으면은 이 옵션 매도의 이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서 1년에 드리고자 하는 이 타겟 목표 분배금이 12%, 15% 이렇게 높이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커브드콜을 통해서 분배금을 받으면은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옵션 프리미엄으로 얻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분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매달 사실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이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차익이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80만 원은 비과세고 20만 원에 대한 배당 소득세만 내면은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거에
거에 대한 그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잘만 활용을 하면은 이점도 많은 컨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분배금을 가지고 내가 재투자를 하겠다. 저는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QQQ와 QILD 그리고 모든 커브드콜 ETF가 그렇지만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가격을 절대로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배금을 많이 받아봤자 그리고 그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패시브 ETF의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재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하고자 한다라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다. 절대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에서 내가 자산 형성이 목적이다라면은 커브드콜 ETF로 월배당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이런 분들은 뭐 QQQ를 사든 뭐 스파이를 사든 더 뭐 공격적인 테슬라 ETF를 사든 해가지고 최대한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금 관리를 해서 목표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분배금 받아가지고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의미도 별로 없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봅니다. 커브드콜 ETF가 원금 손실 부담이 크지 않고 이게 뭔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연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퇴 자금을 여기다가 밀어넣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커브드콜 ETF를 이해하고 계시다라면은 절대로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커브드콜 ETF를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 투자 목적과 일단 맞지 않고요. 저도 뭐 아직은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하고 더 쌓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월배당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융공학이 가미된, 그래서 좀 이 복잡한 구조의 어떤 금융상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이건 선입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성공했던 케이스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의구심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아서인데, 미국의 S&P나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브드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매도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미리 매도를 해놓거든요. 근데 내일의 옵션 프리미엄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오는 미스매칭으로 인한 어떤 이 커브드콜 ETF에 미치는 가격과 혹은 분배금의 영향은 크지 않을까, 혹은 또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그 검증 기간이 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보완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모 자산운용사에서는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옵션 매도를 하는 그러한 커브드콜 ETF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러한 케이스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미스매칭의 위험을 상당히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의구심을 조금 해소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게 옵션 프리미엄은 과연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1년에 뭐 8%, 많게는 12%, 15%의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프리미엄의 이 높이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가 가장 이게 의구심이 해소가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되게 보수적이라서 그런 걸 잘 안 믿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연 10%의 꾸준한 분배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은 이 세상 모두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냐, 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옵션 프리미엄의 변동성에 대한 그 의심과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운용사에도 문의하고 뭐 했을 때 아무리 커브드콜 ETF가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이 투자금 규모가 미국 현재에 있는 그 옵션 시장의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많은 수요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 프리미엄이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런 답변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그 상황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ELS를 투자를 안 하는 이유와 이제 비슷한데요. 이게 하락장의 방어력도 사실은 거의 없는데, 심지어는 상승을 할 때는 제한이 되는 구조의 ETF, 금융상품을 뭐하러 투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예금 이자보다 뭔가 수익이 높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만큼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높은 배당률, 높은 이자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이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되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디까지 손실을 볼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감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커브드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금 지키면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준다?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도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커브드콜 ETF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커브드콜 ETF가 나쁘니까 투자를 하지 마셔라, 이런 의도를 갖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절대로 이 커브드콜 ETF가 어떤 확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상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어떤 SNS 채널, 유튜브 영상 이런 거를 보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위험성을 좀 꼼꼼히 따져갖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